여긴 중국의 바다다. 당장 꺼져라.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쏘며 위협했습니다. 한국은 겁먹고 도망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딱 240일 뒤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미국 엑슨모빌도 두 손 들고 떠난 그 지옥 같은 바다 한가운데 한국이 기어이 거대한 가스불 기둥을 쏘아올린 겁니다. 베이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독종들을 도대체 누가 말립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14억 중국을 침묵시킨 한국의 통쾌한 참교육. 그 짜릿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 부탁드립니다.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가 대기를 찢어발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조종사의 교신 소음마저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 온 신경은 헬기 창문 아래 저 거대한 남중국해의 검푸른 심연에 쏠려 있었습니다. 고도 2000피트 상공.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은 마치 수만 개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움 이면에 얼마나 지독하고 차가운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지를요. 이 바다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따리를 틀고 앉아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쉬지 말라고 으르렁대던 공포의 바다였으니까요. 본부장님, 타겟 포인트 5마일 전방입니다. 육안 확인 가능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 수평선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짙푸른 해수면 위로 비현실적인 거대한 강철의 성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바다의 신이 거대한 삼지창을 해저 깊숙이 박아 넣은 듯. 높이 127m의 육중한 구조물이 파도를 가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압도적인 크기. 얽히고 설킨 수천 개의 파이프라인, 그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 그것은 단순한 가스전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공학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심해 플랜트, 매장량 4조, 5천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빨아들일 괴물 같은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먹게 만든 건 그 웅장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높은 곳, 거센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127m 상공의 타워 꼭대기. 그곳에 깃발 하나가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성홍기도 아니었습니다. 성조기도, 유니언 잭도 아니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과 푸른색의 태극 문양, 그리고 내 귀퉁이의 검은 궤.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54살 먹은 사내의 주책이라고 해도 좋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다 못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르 빈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나스에서 28년을 일한 심해 개발본부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미국 MIT에서 석유공학 석사를 받았고 거친 북해의 유전부터 멕시코만의 심해 시추, 현장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험질한 험지는 다 밟아본 기술자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바다 위 철판 위에서 보냈고 소금기 저린 바람에 피부가 가죽처럼 변해버린 뼛속까지 엔지니어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고작 깃발 하나를 보고 목이 매다니요.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 깃발이 저기에 꽂히기까지 우리가 흘려야 했던 피눈물의 역사를요. 저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2년의 패배와 굴욕을 끝장내는 승전보였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1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바로 이 좌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타고 있던 것은 헬기가 아니라 낡고 작은 탐사선 한 척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젊고 오만했습니다. 우리 영해에 내에 엄청난 가스전이 있다는 데이터를 손에 쥐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며 호기롭게 배를 띄웠죠. 그날 밤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팀장님, 미확인 선박 다수 접근 중,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갑판으로 뛰어나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하나, 둘, 셋. 무려 7척의 배가 부채꼴 모양으로 우리를 포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체에 선명하게 적힌 붉은 글씨, 중국 해경. 그들은 국제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오싹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다. 즉시 엔진을 끄고 이탈하라. 불응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영해라고, 여기는 우리 바다라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뱃머리를 우리 배 옆구리에 들이받을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불과 20m, 10m. 거대한 쇳덩어리가 덮쳐오는 공포 앞에서 선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쥐새끼처럼 꼬리를 말고 우리 바다에서 쫓겨났습니다. 멀어지는 우리를 향해 중국 해경들이 갑판 위에서 손가락질하며 웃던 그 모습.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지난 12년 동안 제 악몽 속에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12년은 처절한 패배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쉘, 미국의 엑슨모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저 거대 기업들이 왔는데 중국인들 함부로 못하겠지.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탐사 장비가 투입된 지 이틀 만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해저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가던 고가의 탐사 케이블이 누군가에 의해 절단된 겁니다.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절단면은 날카로운 도구로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테러였습니다. 쉘과 엑슨모빌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치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위약금을 물고 철수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과 기술로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여긴 전쟁터구나. 총성만 없을 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장이구나.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4조 5천억 입방미터의 가스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중국은 야금야금 해상 경계선을 밀고 내려왔고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술로 밤을 지새우며 자책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우리 바다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기술자다. 그런데 1년 전 기적 같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연 하나오션. 제목은 남중국해 심해 가스정 개발 프로젝트 참여 제안서.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배나 좀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심해 플랜트는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수심 2800m의 수압을 견디고 해저면 아래 4km를 뚫어야 하는 인류 최고 난이도의 엔지니어링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포기한 이곳을 한국이 하겠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군. 중국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너희가 뭘 안다고. 하지만 첨부된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계 해양 플랜트 수주 1위,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 실적, 쇠빙 LNG선 세계 최초 건조. 제가 몰랐던 건 한국이 아니라 변화한 세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기공치 8개월, 완공 보장. 미국 엑슨모빌이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던 공사였습니다. 중국의 방해까지 고려하면 5년도 장담 못한다고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라니요. 이건 사기 아니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그 미친 짓의 결과물이 서 있습니다. 헬기가 플랫폼의 헬기 데크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치열한 노동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갑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헬멧에 붙은 태극기 스티커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미르 본부장님, 소음 속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우 팀장, 대우조선해양 현장 총괄소장. 지난 8개월간 2,400명의 다국적 인력을 지휘하며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야전 사령관. 그의 얼굴은 떼약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스며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손이었습니다. 박 팀장.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저 높은 곳 127m 상공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깃발. 도대체 누가 꽂은 겁니까? 중국 놈들이 드론 띄우고 감시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저 위험한 곳에 누가. 박 팀장은 덤덤한 표정으로 하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올렸습니다. 김민수라고 24살짜리 용접공입니다. 24살이요? 네. 12년 전 본부장님이 여기서 중국배에 쫓겨나실 때 그 친구는 아마 초등학생이었겠네요. 이 프로젝트 지원할 때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 바다에 자기 손으로 깃발 한번 꽂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겁 없는 녀석이죠. 저는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4살. 한국의 그 어린 청년이 중국의 협박과 위협을 비웃으며 저 까마득한 높이에 올라가 기어이 깃발을 박아 넣은 겁니다. 본부장님. 박 팀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하시죠. 30분 뒤입니다. 메인 가스 밸브 개방합니다. 진짜 가스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헛고생한 건지 눈으로 확인하셔야죠. 5,200조 원의 가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필리핀이 지난 12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만 보며 빼앗길 뻔했던 우리의 미래. 그것을 한국이 저 작은 나라의 기술자들이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스전을 건설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무참히 짓밟혔던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주권을 저 127m 높이의 강철, 기둥과 함께 다시 세워준 겁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어떻게 미국도 도망치고 유럽도 포기한 이 지옥 같은 바다에서 중국 해경선 12척의 포위망을 뚫고 단 240일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을 자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밤 그 240일간의 전쟁 같았던 기록을 낱낱이 증언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현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 못합니다. 시간을 잠시 8개월 전 프로젝트 착수 회의실로 돌려보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본사 대회의실.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한국에서 온 컨소시엄 대표단이, 그리고 상석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공정표 프로세스 차트는 그야말로 미친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설계 2개월, 제작 4개월, 운송 및 설치 2개월. 총 8개월. 이건 엔지니어링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해 가스전 플랫폼 하나를 만드는 데는 설계만 1년, 제작에 2년, 설치와 시운전에 1년이 걸립니다. 총 4년짜리 프로젝트를 8개월 만에 끝내겠다니요. 심지어 장소는 중국 해경이 24시간 감시하는 분쟁 지역 남중국해입니다. 미스터 김,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8개월? 레고 블록 조립합니까? 바다가 장난 같아요? 제가 한국 대표단의 단장인 김 전무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미르 본부장님, 이건 계획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3,000번 돌렸습니다. 실패 확률은 0.001% 미만입니다. 사인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보여드립니다. 그의 눈빛.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 차분한 광기. 결국 위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도장을 찍어줬고, 저는 두고 봐라, 3개월 안에 울면서 집에 가게 될 거다라고 저주를 퍼부으며 현장 감독관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첫날, 제가 목격한 것은 제 30년 엔지니어 인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중국의 광기였습니다. 작업 바지선이 남중국해 현장에 닻을 내리자마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중국 해경선 5척, 그리고 민병대 어선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선박 20여 척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일명 양배추 전술 카베 스트래티지. 겹겹이 포위해서 말려 죽이겠다는 그들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우웅, 중국 선박들이 동시에 백고동을 울려댔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공격. 밤이 되자 서치라이트 수십 개를 켜서 우리 작업선을 비췄습니다. 대낮처럼 밝은 빛 때문에 작업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위협 사격인 척 물대포를 쏘아대며 바지선을 흔들어댔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엔지니어들이었다면 당장 안전 보장 없이는 못한다며 파업했을 겁니다. 실제로 같이 승선해 있던 호주 감리단원 2명은 공포에 질려 3일 만에 하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 바로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겁을 먹고 작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중국 배들과 싸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이랬습니다. 야, 김 반장, 저기 중국 놈들이 라이트 비추니까 용접 포인트가 더 잘 보이네. 조명탄 값 굳었다. 작업 속도 올려. 어이, 물대포 쏜다. 갑판 청소할 시간 줄었으니까 바로 도장 작업 준비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중국의 방해를 마치 날씨나 파도 같은 자연현상 취급했습니다. 127m 상공의 크레인 위에서 아래쪽 중국 해경선을 내려다보며 컵라면을 먹는 크레인 기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깡다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지치나 우리가 지치나 해보자는 지독한 오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스러운 압도적 격차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공법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육상건조 공법번 그라운드 빌드 메서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보통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서 하나하나 자재를 올려 조립합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작업이 중단되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서 이미 플랫폼의 80%를 완성해서 가져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3만 톤짜리 구조물을 통째로 배에 실어온 겁니다. 현장에서는 단지 끼우고 용접하고 조이면 끝이었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육지에서 만든 수만 개의 파이프 라인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바다 위에서 1mm의 오차도 없이 딱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파이프 구멍 하나만 1cm 어긋나도 가스가 새고 폭발합니다. 박 팀장, 이게 말이 됩니까? 3만 톤짜리 구조물입니다. 바다 위에서 이걸 끼워 맞추는데 오차가 없다고요? 제가 불안해서 물었을 때 박정우 팀장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에서 이 조립을 500번 끝냈습니다. 볼트 구멍 위치, 배관의 열 수축, 심지어 오늘 부는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안 맞으면 그게 기적이죠. 그날 오후 탑사이드 톱사이드라고 불리는 상부 구조물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위험한 순간. 3만 톤의 쇳덩이를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하부 구조물 위에 얹는 작업입니다. 중국도 이 순간을 노렸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려 하자 중국 해경선들이 갑자기 대형을 좁혀왔습니다. 무전으로 욕설과 사이렌 소리를 섞어 보내며
조종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 했습니다. 파도는 3m로 높아졌고 바람은 초속 12m.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매뉴얼이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3만 톤의 쇳덩이가 흔들리다가 하부 구조물과 충돌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천억 원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박 팀장, 중지해. 이건 미친 짓이야. 중국 놈들이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어떻게 정밀 도킹을 해. 제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 팀장의 차분하다 못해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걱정 마십시오. 바람 계산 끝났습니다. 중국 배들이 만드는 너울까지 계산 범위 아닙니다. 진입합니다. 거대한 해상 크레인 삼성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만 톤의 괴물이 공중부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더 가까이 붙으며 물대포를 쏘아 올렸지만 크레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작업자들은 무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수신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것처럼 수백 명의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다운, 다운, 스톱, 3cm 좌측, 오케이, 도킹, 쿵 하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그 거대한 3만 톤의 구조물이 마치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처럼 하부 구조물 위에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충돌음도 긁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쌍안경으로 연결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볼트 구멍 수백 개가 마치 레이저로 잰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0점,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순간, 갑판에 있던 한국 작업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중국 해경선들의 사이렌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들도 본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꽹과리를 치고 물을 뿌려대도 저 한국인들은 보란 듯이 해낸다는 것을.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그들의 야만적인 방해의 공작은 어린애 장난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경외감이 뒤섞여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엑슨모빌이 3년 걸린다고 했던 공정.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헤비 리프트 설치를 한국은 단 4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것도 태풍급 바람과 중국의 방해 속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 팀장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주라는 투명한 술을 종이컵에 따르며 제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 솔직히 말해봐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만약 실패했으면 당신 인생도 끝나는 거였어요. 박 팀장은 김치찌개를 안주 삼아 술을 한 모금 털어넣더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한테 실패는 옵션에 없습니다. 여기 온 2,400명 전부 다 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중국 해경선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놈들한테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기술로는 땀으로는 우리가 너희보다 한참 위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악물고 8개월 만에 끝낸 이유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격차는 단순히 좋은 용접기, 좋은 크레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한 흠과 그것을 기어이 실력으로 승화시켜 복수하려는 지독한 정신력. 바로 도끼 스피릿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단순히 구조물만 빨리 지었다고 해서 제가 이토록 한국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플랫폼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이 가스전을 탐내면서도 감히 한국이 만든 이 요새를 공격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진짜 이유. 단순한 가스 추출 시설인 줄 알았던 이 플랫폼 안에 한국이 몰래 심어놓은 어떤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가동 첫날 소스라치게 놀라 베이징으로 급전을 쳤다는 그 시스템의 정체.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삐삐삐 중앙 제어실 CCR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가스 밸브를 열기 불과 3일 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CCR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고 한국인 오퍼레이터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에 제가 소리쳤지만 박정우 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메인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우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12개의 붉은 점이 부채꼴 모양으로 포위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입니다. 12척. 이번엔 장난이 아닙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 5km. 접근 속도 25노트. 10분 내로 충돌 코스 진입합니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12년 전 저를 쫓아냈던 그 악몽이 이번엔 12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이 플랫폼이 가동되는 꼴을 절대 보지 않겠다는 듯 작정하고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 당장 해경에 연락해. 아니, 말레이시아 해군을 불러야 해.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군은 오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때면 이미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자들 대피시켜. 구명정 내려 못 나갑니다. 밖은 3m 파도입니다. 지금 구명정 내리면 다 죽습니다.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그때 무전기에서 중국 해경의 섬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는 중국영해다. 불법 구조물에 경고한다. 즉시 전원을 끄고 퇴거하라. 3분 내로 응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꺼져라.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들이받아서라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조 5천억짜리 설비가 그리고 2,400명의 목숨이 수장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 팀장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대피 명령을 내리는 대신 제어 콘솔 구석에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버튼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처럼 생겼지만 그 위에는 낯선 한국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KD, Korean Data Link. 박 팀장, 그게 뭡니까? 제 질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입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의 가장 높은 곳, 태극기 바로 아래에 달려있던 돔 모양의 안테나가 윙하는 소리와 함께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CR의 메인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레이더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 바다 아래, 심지어 하늘의 정보까지 3차원으로 구현된 입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군용 레이더잖아? 이게 왜 민간 가스전에 있어? 박 팀장은 씩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단순히 가스통만 지은 줄 아셨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한 가지 비밀 조항을 넣었습니다. 바로 전략 자산보호 시스템 탑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심어놓은 첫 번째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에 설치된 레이더와 소나스널 시스템은 일반 상선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이지3급 탐지 자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상 관측용 레이더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반경 500km 내의 모든 물체를 심지어 잠수함의 숨소리까지 잡아내는 괴물이었던 겁니다. 데이터 링크 개방, 타겟 정보 전송. 박 팀장의 지시에 오퍼레이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지지직 중국 해경의 무전이 끊겼습니다. 아니, 그들의 레이더가 먹통이 된 듯 중국 배들이 갑자기 갈지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쏘아 보낸 강력한 전파가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벌기일 뿐이었습니다.
눈이 먼 중국 배들은 더 난폭해졌습니다. 육안으로 우리를 확인한 그들이 무작정 뱃머리를 돌려 돌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2km, 1.5km. 육중한 쇳덩어리가 하얀 물살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들의 물대포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 팀장, 들이받겠어. 이제 끝이야. 제가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왔습니다. 박 팀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왔다는 거야? 우리의 진짜 보험이요. 그때였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플랫폼 주변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만드는 파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쪽 수평선. 어둠을 찢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 2개가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지며 중국 해경선들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의 기둥 앞에서 중국 배들은 순식간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강철의 산샤이었습니다. 길이 166m, 만재 배수량 1만 톤. 선체 곳곳에 빽빽하게 들어찬 미사일 수직 발사관. 그리고 그 위용 넘치는 함교에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 DDG-991. 세종대왕?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괴물, 정조대왕함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해군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여긴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중국해입니다. 박 팀장이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아미르 본부장님. 제가 아까 눌렀던 버튼, 그게 한국 해군 작전 사령부와 직통으로 연결된 한라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중국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플랫폼의 소나가 중국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올 것을.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공사만 한 게 아니라 자국 국민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 자산을 이 머나먼 바다까지 파견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령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그러나 서리빨 같은 한국어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이다. 귀측은 현재 대한민국 자산 및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교전 수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통보다. 그리고 곧바로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방송이 남중국해의 밤하늘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지스함의 주포가 중국 해경선들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신을 돌렸습니다. 그 묵직한 기계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중국 해경선 12척.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물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해경선 따위가 수백 발의 미사일과 127mm 함포로 무장한 이지스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지금 미친 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 막히는 1분. 이윽고 가장 선두에 있던 중국 해경선이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늑대 떼처럼 그들은 왔던 길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12년 전 우리를 조롱하며 쫓아냈던 그 오만한 자들이 한국의 강철벽 앞에서는 단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와, CCR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세종대왕함이 우리를 향해 서치라이트를 깜빡였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저는 갑판에 나가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새 그 난리통을 겪고도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박한 세종대왕함의 태극기와 마주보며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는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는 가장 본능적이고 무서운 집념을 가진 보호자였습니다. 박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밀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2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박 팀장.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소. 12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물러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교활한 방법으로 복수를 꿈꿨으니까요. 바로 기술적 태클이었습니다. 한국이 8개월 만에 지었다고? 부실 공사가 분명해. 가스 밸브를 여는 순간 폭발할 거다. 중국은 전 세계 언론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퍼스트 가스 퍼스트 가스 점화의 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팀장이 마침내 메인 밸브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연 그들의 저주대로 폭발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30초 전. 퍼지 펄즈 완료. 점화 시퀀스 진입합니다. 중앙 제어실 CCR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니, 진공 상태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을 받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선박정우 팀장의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핏줄이 그가 지금 얼마나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저 어둠 속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실 공사다. 밸브를 여는 순간 폭발할 것이다. 남중국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 셈인가. 그들의 악담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9.8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카운트다운 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렸습니다. 12년. 제가 이 순간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옆에 한국인들은 더 긴 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50년, 아니 어쩌면 100년. 321점 이그니션 ignition. 쾅.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굉음이 남중국해의 밤하늘을 찢어버렸습니다. 유리창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플랫폼 끝에 우뚝 솟은 플레어 스택 플랫 스택에서 태양보다 더 뜨겁고 보석보다 더 선명한 청푸른 불기둥이 50m 높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가장 순수한 천연가스만이 낼 수 있다는 그 영롱한 푸른빛.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거짓말과 조롱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진실의 검이었고, 이 바다가 누구의 것인지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가스 압력 정상, 연소 상태 완벽합니다. 불순물 제로. 오퍼레이터의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CCR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와, 안전모를 집어 던지며 환호하는 사람들. 서로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방방 뛰는 사람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사람들.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의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언어로 신을 찬양하며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박정우 팀장. 그는 창가에 이마를 댄 채 흔들리는 어깨를 감추려 애쓰며 저 거대한 불기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그의 등 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 해냈소. 당신들이 기적을 만들었소.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뚝뚝하고 냉철하던 현장 소장, 8개월간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현장을 지휘하던 철인 박정우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불꽃. 색깔이 참 곱지요? 그렇소.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푸른색이요. 제 아버지가 평생 보고 싶어 하셨던 색입니다. 박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땀과 기름에 절어 꼬깃꼬깃해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러닝셔츠 바람으로 제 키만한 삽을 들고 서 있는 깡마른 청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청년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 현장이죠. 저는 사진 속 청년과 눈앞에 박 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인매와 세상에 지지 않겠다는 도끼 서린 눈매가 판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돈 벌러 갔었다고만 하셨죠.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 동료분들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일하셨는지. 박 팀장의 시선이 다시 창밖의 불기둥을 향했습니다. 낮 기온 54도. 그늘 한 점 없는 사막에서 하루 16시간씩 모래를 퍼 나르셨답니다. 물이 없어서 녹물을 마시고 잘 곳이 없어서 모래바닥에 텐트 치고 자면서도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답니까? 배고파서요. 그리고 서러워서요. 박 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서려 있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물림된 분노이자 한흔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서양 감독관들이 한국인들을 거지 취급했답니다. 너희가 기술이 뭐 있냐? 시키는 대로 삽질이나 해라.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진통제를 씹어 삼키며 일하셨답니다. 그 멸시를 받으면서 아버지는 매일 밤 다짐하셨답니다. 두고 봐라. 내 자식 때는 절대 이런 취급 안 받게 하겠다. 기술로, 실력으로 너희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박 팀장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흘린 땀과 피가 그 50달러, 100달러짜리 송금 전표가 모여서 저를 대학 보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올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40년 전 사막에서 아버지가 겪었을 그 모욕과 서러움을 이번에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중국 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쥐새끼 취급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간 목격한 기적은 최신 공법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아들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난과 멸시를 뼈에 사무치게 겪었던 아버지 세대의 피눈물이 아들 세대의 핏줄 속에 도끼라는 이름의 DNA로 각인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저기 보십시오. 박 팀장이 갑판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갑판 한 구석,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이 프로젝트의 영웅 127m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았던 24살 용접공 김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환호하는 대신 차가운 철제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동료들이 걱정스레 흔들었지만 민수는 대답도 못한 채 가슴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낡고 다해진 기름때 묻은 안전화한 켤레였습니다. 박 팀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 아버지 유품입니다. 유품이라니요? 민수 아버지도 용접공이셨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평생 배를 만드셨죠. 3년 전
건조 중이던 선박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선체 내부 온도가 45도였답니다. 다들 덥다고 나갈 때 납기일 맞추겠다고 혼자 남아서 용접하다가 발견됐을 땐 이미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5도의 열기 속에서 가족을 위해 홀로 불꽃과 싸우다 쓰러져간 가장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민수가 여기 자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못다 만든 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목숨까지 앗아간 그 바다 위에서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아빠, 나 봐. 아빠가 가르쳐준 기술로 내가 해냈어. 내가 여기에 태극기 꽂았어. 지금 저 친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플랫폼 곳곳에 배어있는 냄새의 정체를. 그것은 바다 냄새도 기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아버지 세대의 피 냄새. 그리고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며 나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들. 세대의 땀 냄새가 뒤섞인 숭고하고도 비릿한 생존의 냄새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전쟁이고 증명이며 복수였습니다. 가난에 대한 복수, 무시에 대한 복수, 그리고 가혹한 운명에 대한 복수. 그 지독한 복수심이 그들을 잠들지 못하게 했고 불가능한 공기를 맞추게 했으며 중국 함대의 포구 앞에서도 용접기를 놓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은 계약을 위해 일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납니다. 위험하면 도망칩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존심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자존심이 상하면 안 하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돈을 안 줘도 목숨을 걸고 해냅니다. 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서양의 합리주의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관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낡은 안전화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아직도 뜨거운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울지 마라, 청년. 자네 아버지는 지금 저 불기둥보다 더 밝게 웃고 계실 거야. 민수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아빠, 진짜 훌륭한 기술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가다꾼이라고 무시했지만 우리 아빠 손에서 배가 만들어졌고 그 배가 세계를 누볐어요. 진짜로요. 알아. 내가 봤어. 자네가 만든 이 용접 부위들 세계 최고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지? 그럼 자네 아버지가 세계 최고인 거야. 민수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 동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투박한 손길로 말없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내려와 아들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박 팀장과 함께 갑판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중국 해경선들이 물러간 자리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의 파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박 팀장. 네. 당신들은 괴물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독한 괴물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괴물들이야. 박 팀장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얀 이가 드러나는 환한 웃음.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소년 같은 미소였습니다. 괴물이라뇨. 우린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징글징글한 사람들입니다. 5,000년 동안 침략만 당하고 살아서 이젠 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는 게 죽기보다 싫다. 이 짧은 문장에 한국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낙과 죽창을 들고 일어선 의병들이 그랬고, 식민지 시절 도시락 폭탄을 던진 독립군들이 그랬고,
폐허가 된 땅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세운 산업 역군들이 그랬고, 지금 여기 남중국해의 엔지니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민족. 그 절박함이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오늘 밤에 남중국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고치려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승리의 요인이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것을요. 제가 목격한 승리의 진짜 요인은 한흔이었습니다. 슬픔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 눈물을 연료로 태우는 엔진. 한국인들은 그 슬픈 역사를 잊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기억을 딛고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저는 이 보고서를 말레이시아 국왕과 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차가운 기술 데이터 대신 제가 직접 목격한 이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 경고할 것입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5,000년의 깡과 수백만 아버지들의 피눈물이 버티고 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끈질긴 악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8개월간의 기록이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 한국이 이뤄낸 이 성과가 단순히 가스를 캐내는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의 에너지 패권과 국제 정세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것인지, 마지막에서 그 웅장한 비전을 공개하며 이 긴 증언을 마치려 합니다. 치지지직, 그 시끄럽던 중국 해경의 무전이 뚝 끊겼습니다. 밤새도록 꺼져라, 부숴버리겠다며 악을 쓰던 그들의 스피커가 푸른 불기둥이 솟구친 직후 거짓말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수평선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여명 속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12척의 중국 해경선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뱃머리를 180도 돌려 북쪽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형을 유지할 생각조차 못하고 서로 뒤엉키며 도망치는 그 모습은 패잔병의 행렬 그 자체였습니다. 본부장님, 중국 관영 매체 CCTV 방송 보십시오. 중앙 제어실 CCR의 모니터 화면. 앵커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초 한국의 가스점 폭발이나 실패를 보도하기 위해 속보 자막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송출되는 화면은 그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푸른 불기둥.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앵커는 더듬거리며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확인 발광체가 관측되었습니다. 당국은 원인을 파악 중이며 미확인 발광체라니요. 천하의 중국이 자신들의 앞마당이라 우기던 곳에서 벌어진 일을 애써 외면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휴스턴의 엑슨모빌 본사, 영국 런던의 쉘 본사, 프랑스 토탈 에너지의 CEO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의 축전이 쇄도했습니다. 엑슨모빌 CEO,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당신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꿨군요. Shell Global Head, 우리가 틀렸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당장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물러간 것은 한국 해군의 무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국은 기술적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위협해도 1mm의 오차도 없이 공정을 끝내버리는 한국의 압도적 시공 능력 앞에서 더 이상의 방해는 자신들의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힘으로 뺏을 수는 있어도 기술로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뼈아픈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남중국해의 태양이 127m 높이의 플랫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박정우 팀장과 함께 가장 높은 데크에 올라 우리가 이뤄낸 8개월의 결과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묻습니다. 고작 가스전 하나 성공시킨 게 뭐 그리 대단하냐? 한국이 얻은 건 공사비 몇 조 원이 전부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 이번 승리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 가지 절대적 패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의 수호자 드 가디언이라는 지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는 가스관을 잠그고 중동은 유가를 흔들며 자원 없는 나라들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남의 나라 깊은 바다 속에 숨겨진 자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최단기간에 뽑아 올려주며 심지어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수탈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개발해 줄 유일한 파트너. 한국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카르텔의 판을 흔드는 킹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둘째, 무한한 신뢰 인피니트 트러스트라는 화폐를 획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곧 자본입니다. 미국은 힘으로 누르려 하고 중국은 돈으로 매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으로 증명했습니다. 8개월 안에 끝낸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이 무모해 보였던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낸 순간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이 신뢰 자산은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수출에 수천조 원의 부가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전 세계 발주처들은 이제 계약서에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조건은 상관없다. 무조건 한국 기업이 맡게 하라.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승리드 스피릿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희망이 없다며 고개 숙이던 한국의 청년들이 이곳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DNA 속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확인했습니다. 24살 김민수 군이 태극기를 꽂으며 흘렸던 눈물.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벅찬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왔던 강대국 콤플렉스를 씻어내고 우리 스스로를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헬기에 오르기 전 플랫폼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한국인 작업자들을 보았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에 절어 있었고 얼굴은 뙤약볕에 검게 탔으며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개선장군처럼 그들은 당당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문득 12년 전 중국 해경에게 쫓겨 도망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함이란 배의 크기나 미사일의 숫자가 아니라고. 절대 지지 않겠다는 오기, 동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의리. 그리고 불가능 앞에서도 웃으며 용접기를 드는 깡.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제출할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결론 인류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라. 지금 세계는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기후위기와 자원고갈로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성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보았는가? 전쟁의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기적.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에서 세계 최고의 정유 공장을 돌리고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며 50도 사막과 3000m 심해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기어이 꽃을 피우는 그 지독한 생명력. 한국이 존재하는 한 인류에게 절망이란 단어는 아직 이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기술을 만나고 그 기술이 불굴의 투혼을 입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긴 증언을 마치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당신들이 매일 출근하는 그 지하철, 당신들이 무심히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밤늦게까지 불 켜진 당신들의 사무실과 공장이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했습니다.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피를 팔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땀을 물려받은 당신들 역시 위대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그 유산을 바탕으로 바다를 뚫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작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남중국해 한복판 127m 상공에서 중국 함대를 내려다보며 펄럭이는 저 태극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깃발 아래서 세계 그 어떤 기술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당신들의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줄 열쇠, 멈춰버린 성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엔진. 그것은 바로 KOREA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잘 버텼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12년의 한을 풀어주어 고맙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증명해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나의 영원한 영웅입니다.